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조 중 하나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200여 년간 계속된 근친혼의 결과로 태어난 한 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 왕자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었고 말을 명확히 할 수도 없었으며 결국 후손을 남기지 못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게 됐죠. 권력을 유지하려다 스스로를 멸망시킨 합스부르크 가문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왕 카를로스 2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지만 동시에 유전적 기형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사후 부검을 실시했을 때 발견한 것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심장은 후추씨만큼 작았고 폐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내장 대부분이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태로도 39세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런 기록들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한 건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 200년에 걸쳐 가족 내에서만 결혼을 반복한 결과였거든요.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딸이, 때로는 더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을 계속했던 거예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지만 당시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은 사촌 간의 결혼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촌 간의 결혼에서 선천적 기형이 나타날 확률은 보통 3-4%에서 4에서 7% 정도로 증가한다고 해요. 물론 확률이 2배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지금도 흔한 일이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작은 마을이나 제한된 지역에서 몇 세기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어차피 대부분 먼 친척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데이트 앱에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기능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도 사촌 간의 결혼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마을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귀족들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같은 계층끼리만 결혼했거든요. 중세시대 서유럽과 중부 유럽 전체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16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권력이 소수의 가문을 중심으로 전례 없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합스부르크 가문이야말로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원래 이들은 알프스 지역의 그냥 평범한 남작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영토와 영향력을 계속 확장해 나갔던 거죠. 합스부르크라는 이름 자체도 현재 스위스에 있는 아르강의 중요한 나루터, 즉 하붑을 지키는 성 부르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들의 성공 비결은 가문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정말 치밀한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정말 놀라운 영토들을 상속받게 됐어요. 보헤미아 왕국, 헝가리 왕국, 지금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지역,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마침내는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포함한 통합 스페인 제국까지 손에 넣게 됐습니다. 신대륙의 거의 모든 영토까지 손에 넣게 됐죠. 마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유럽 정치판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예요. 항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산된 혼인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토가 늘어나고 왕족과의 결혼이 많아질수록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 상대를 고르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문제도 무시하게 됐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1496년에 이뤄진 카스티아의 후아나와 합스부르크 가문의 필립 1세 결혼이었습니다. 이 둘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특이한 얼굴 특징들이 나중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근원이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이 결혼은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합스부르크 가문과 스페인 트라스타마라 가문의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게 되죠. 필립에게 정말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후아나의 형제들과 남성 친척들이 모두 질병이나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면서 후아나가 스페인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신대륙 식민지들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아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이죠. 그녀는 생애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감금되어 지냈고 나중에는 아들인 카를 1세에 의해서도
계속 감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카를 1세는 정말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었어요. 세계사를 통틀어 이만큼 광대한 영토를 직접 통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합스부르크 왕조 권력의 절정이었고 중부 유럽 대부분과 스페인, 이탈리아 일부, 저지대 국가들 그리고 신대륙까지 직간접적으로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의 형제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끔찍한 근친혼의 늪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증손자 카를로스 2세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근친혼 자체가 직접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기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종종 오해를 받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 원리로 작동해요.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비슷한 염색체 조각들을 받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열성 유전자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특히 유전적 이상이나 특정한 신체적 특징들이 과장되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카를 1세는 어머니 쪽 사촌인 포르투갈의 이사벨과 결혼했습니다. 한편 그의 동생 페르디난트는 정말 유능한 인물이었고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동쪽 영토들을 맡게 됐어요. 그는 현재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와 정말 닮았다고 해요. 페르디난트는 아버지 쪽 사촌인 오스트리아의 안나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15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것이 또 다른 복잡한 혼인관계들의 시작이 됐죠. 카를 1세의 여동생 이사벨라는 덴마크 왕과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이 왕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카를 1세에게는 필립이라는 아들과 마리아, 후아나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필립은 나중에 필립 2세가 되고 편의상 마리아를 매력적인 마리아라고 부르겠어요. 이유는 직접 보시면 아실 거고 후아나는 이후 이야기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필립은 또 다른 사촌과 결혼했는데 그 아내는 아들 카를로스를 낳다가 사망했어요. 필립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영국 여왕 메리와 결혼했습니다. 메리는 혈연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도 사촌이었어요. 하지만 메리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필립은 발루아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혈연 관계가 없는 여성이었고 저는 그녀를 선량한 엘리자베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슬픈데 프랑스 왕의 딸이었는데 결혼 축하 행사 중에 일어난 마상창 시합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거든요. 그녀는 스페인 궁정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정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유지했다고 해요. 하지만 겨우 14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매력적인 마리아는 사촌이자 페르디난트 삼촌의 아들인 막시밀리안 2세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바빠서 마리아가 16번이나 출산을 했어요. 때로는 1년에 여러 번 임신하기도 했죠. 정말 불쌍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건 겨우 5명뿐이어서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조금 더 쉬워졌어요. 한편 선량한 엘리자베스도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동시에 필립 2세의 아들 카를로스는 자라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돌출된 턱을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8명의 증조부모와 16명의 고조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미친 카를로스 왕자는 증조부모가 4명뿐이었고 고조부모는 6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전학적 경이로움이었어요. 카를로스는 매우 억압적인 스페인 궁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하인들과 동물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562년에는 계단에서 떨어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이후로 더욱 정신이 나가서 사람들의 집을 태우라고 명령하거나 구두 수선공에게 자신의 신발을 먹으라고 시키는 등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때 그는 거대한 스페인 제국과 수백만 시민들의 명백한 상속자였거든요. 결국 카를로스는 이복 동생인 돈 후안을 총으로 쏘려고 시도했고 필립 2세는 그를 돛방에 가둔 채로 죽을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이런 모든 드라마가 벌어지는 동안 선량한 엘리자베스가 유산으로 인해 사망했어요. 필립 황제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놀랄 정도로요. 필립 황제는 또다시 재혼을 결심했고 여동생 마리아, 매력적인 마리아와 여전히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딸 중 하나인 안나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필립은 안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는 그녀의 성격이 자신과 매우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었죠. 이들의 자녀 중에서는
필립이라는 아들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는데 이가 필립 3세입니다. 필립 3세는 꽤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복 형들에 비하면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또 다른 사촌이 불려왔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형의 딸이었습니다. 이들은 8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중 5명이 성인까지 살아남았어요. 한 명은 스페인 왕이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프랑스 왕비가 됐으며 한 명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혼했고 한 명은 추기경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정치적 역할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는 24세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필립 3세는 특히 독실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궁정의 음모에 쉽게 휘말리는 성격이었고 실제 통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필립 3세의 정신 상태는 비교적 건강했지만 몸은 허약했고 자주 병에 걸렸으며 결국 4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아들 필립 4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드디어 우리는 이야기의 막바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필립 4세는 정말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성왕 또는 스페인어로 엘 레이 플라네타라고 불렸는데 사생활에서는 꽤 재미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남성들은 항상 좀 뚱뚱해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대체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필립 4세는 수많은 정부들과 사생아들을 뒀지만 놀랍게도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아내와는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 결혼에서는 성인까지 살아남을 자식이 나오지 않았고 왕비가 사망하자 그는 다시 결혼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건 여동생의 딸인 마리아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딸의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촌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근친혼을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사실상 유전자 복제를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제가 꼭 언급해야 할 점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도 똑같은 근친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미친 여왕 후아나부터 카를로스 2세까지의 계보를 보면 사촌 간 결혼이 7번, 삼촌과 조카딸 간 결혼이 3번 있었어요. 또한 최소 3건의 정신질환 사례가 확인됐고 가계도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자녀들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찾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카를로스 2세예요. 그는 평생 건강하지 못했고 턱이 너무 돌출되어 음식을 제대로 씹는 것도 힘들었으며 그 결과 소화 장애에도 시달렸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헤르페스 감염으로 인한 뇌수종을 앓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론들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 그의 자매들 중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흥미롭게도 실제로는 그가 평생에 걸쳐 비교적 유능한 통치자였다는 평가도 있어요. 외교관들과 방문객들은 그가 수줍음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기록했거든요. 분명히 건강 문제는 자주 있었지만 그의 건강에 대한 기록들, 특히 부검 결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당시는 검은 전설의 시대였는데 스페인의 적국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가 매우 효과적인 반스페인 선전을 펼치고 있던 때였거든요. 어쨌든 카를로스는 38세의 나이로 병들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꽤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전임자들의 평균 사망 연령보다 조금 낮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를 다른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들과 구별지었고 결국 가문을 종식시킨 것은 바로 그의 불임이었습니다. 카를로스에 대한 소문은 항상 돌았고 사람들은 그의 유전적 결함이 눈에 확연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터무니없는 근친혼 이후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을 끝낸 것은 결국 상속법이었어요. 그들은 일상적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생아들도 있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정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친혼으로 태어난 상속자 중 한 명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이것이 아마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와 고대 이집트 같은 악명 높은 근친혼 왕조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근친혼으로 이어진 가문의 혈통을 거의 무한정 유지할 수는 있지만 명백히 부적합한 상속자들을 제거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카를로스가 1700년에 사망했는데 이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거의 200년 동안 계속해서 근친혼을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오스트리아 왕조의 절반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혼이 왕조에 끔찍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해요.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는 카를 1세가 퇴위한 이후 스페인 제국이 거의 지속적으로 쇠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거시 경제적, 기후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통치를 기피하고 부패한 측근들과 궁정의 음모에 휘둘렸다는 사실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혼인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를 기억해 보세요. 이게 바로 근친혼의 핵심 목적이었거든요. 만약 가문의 단결과 영토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것은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카를로스가 죽기 전에 그는 또 다른 필립을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했는데 이번에는 부르봉 가문의 프랑스 사촌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자신들의 왕위 주장을 위해 거의 15년 동안 전쟁을 벌였거든요. 하지만 프랑스는 다시 포위되는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18세기에 벌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린 전쟁 중 하나예요. 하지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전쟁이죠. 카를로스의 불임으로 인해 약 130만 명이 사망했고 근친혼이 약간 덜한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모든 혼인 정책이 계속해서 가문을 괴롭혔어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많은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약간씩 불안정했어요. 강박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부터 신경증적이거나 극도로 단순한 사람,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근친혼은 카를로스 2세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1790년 프란츠 2세는 사촌인 마리아 테레지아와 결혼했고 그들이 낳은 아들은 혁명군이 자신을 전복시키려고 비엔나로 진군해 올 때 수석 대신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장수한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가문의 다른 남성들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왕위를 계승하도록 선택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 루돌프는 자살을 막을 수 없었고 이것이 대공 페르디난트를 왕위 계승자로 만들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가문이 심각한 근친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까지 이 과정에 대한 전체 유전학적 데이터는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기본적으로 DNA의 어느 지점에서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두 대립 유전자가 동일할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근친교배 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2009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스페인의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근친교배 계수는 카를로스 2세의 경우 0.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필립 3세의 유전적 동질성은 0.218이었고 미친 카를로스 왕자는 0.211이었어요. 백분율로 환산하면 이 사람들의 유전적 근친교배 수준이 형제 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같거나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들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정말 기괴한 일이죠. 삼촌 조카 관계의 계수가 0.25인데 0.1을 넘는 계수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엄청난 도약이고 이런 수준의 상호 연관성은 근친교배 정도가 여러 세대에 걸친 사촌과 삼촌 결혼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해요. 대신 여러 먼 조상들로부터의 혈연 관계가 가까운 혈연 관계로 인한 것과 비슷한 크기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모두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통에 기여한 다른 모든 가문들과도 먼 친척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500년대에 대부분의 유럽 엘리트들이 이미 매우 긴밀하게 결혼하여 응집력 있는 유전자 풀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면 카를로스가 동시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유전학적 경이로움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세시대부터 근세까지 정치적 권력이 유럽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신체적으로 병든 유전자 풀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수백만 명이 의미 없는 전쟁에서 죽은 것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궁정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먼 친척이거나 사생아들이었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근친혼을 했을지,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유전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지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사실 당시 유럽 귀족들 대부분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족끼리만 결혼하는 것, 이건 유럽 전체 귀족 사회의 병폐였던 겁니다. 결국 이 귀족 정치 체제는 사촌들 간의 전쟁으로 약 4천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비극적 대가를 치르며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던 근친혼이 오히려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아이러니한 역사였습니다.